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케어뷰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보내주신 2026년 2월 3일자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뉴스 모음입니다. 노년의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언뜻 보면 그냥 흩어져 있는 소식들 같잖아요. 근데 이 기사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존엄한 노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일터에서 또 병상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르신들의 존엄을 제대로 지켜드리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딱 나침판 삼아서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네요. 그냥 개별 뉴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그 뉴스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질문. 그러니까 존엄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나면 이 노년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일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11만 5,200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97만 개 일자리 모집에 12만 2천 명이 몰렸대요. 경쟁률이 1.24대 1. 이 뜨거운 열기, 이거 단순히 생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의 표현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노인 일자리의 그 복잡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주도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다층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제주도 지역 노인 고용률이 51.4%거든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 아직 긍정적인 지표 같죠. 하지만 임금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만 원 가까이 낮습니다. 잠깐만요. 고용률은 전국 1위인데 소득은 최하위권이다. 와, 이 역설은 뭔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직접적인 원인은요, 제주 노인 취업자의 약 4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 분야는 아시다시피 노동 강도는 높은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자료에 나온 75세 이상 여성 노인의 월 소득 49만 2천 원.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게 바로 일하는 빈곤, 즉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과연 그분들의 삶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의 양을 넘어서 질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이런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보이긴 합니다. 서울시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안정 및 보호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아파트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뵙는 어르신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줘서 계속 고용을 유도한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선언적인 조치에 그칠까요? 물론 이 조례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정책적 신호를 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인력이 아니다 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셈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거시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대안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주시의 G케어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그 모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건강한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한 다른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건강이나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어르신의 경험과 연륜을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중장년 창업가나 프리랜서를 위해 공유 오피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넘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존엄을 지키는 길일 겁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구조가 결국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담정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G케어 매니저 같은 사업은 전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서적 교감이나 일상생활 보조처럼 관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는 겁니다. 청소나 경비 외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는 경제적 존엄을 위협하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군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불안은 당연히 건강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마침 다음 주제인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상반된 분위기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빛과 그림자처럼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아주 따뜻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연구팀의 발표예요. 이게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왠지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보니까 새롭네요. 맞습니다. 손주와의 상호작용이 주는 그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끊임없이 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거죠. 제 주변 어르신들을 봐도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하시면서도 손주를 돌보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번 연구가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주는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가족의 돌봄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그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배회 증상이 심한 70대 치매 입소자가 3층 창문 밖으로 추락한 그 사건이죠. 네,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평생 혼자 걸을 수 없게 되는 중상을 입었고요.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족과의 교류가 인지기능을 지켜주는 백신이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스템의 작은 공백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이 되는 겁니다. 돌봄의 존엄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한편에서는 또 100세의 나이에도 100m를 26척대에 주파하는 괴형 노인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의 레스터 라이트, 일본의 가메하마 토시오씨 같은 분들이요. 기사에서는 이분들의 공통적인 비결로 근육을 꼽더군요. 스스로 신체를 단련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어떻게 뇌 건강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이 축구의 헤딩처럼 반복적인 머리 충격이 만성 외상성 뇌병증, 즉 CTA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T예요? 좀 생소한 질병인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CTA는 원래 권투 선수들에게서 처음 발견된 뇌질환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반복적인 머리 충격이 뇌에 아주 미세한 상처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종이에 서서히 스며드는 잉크처럼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인지기능을 앗아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TA가 치매 위험을 최대 4.5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치매는 단순히 늙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축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스스로 근육을 치우는 노력과 동시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노력, 둘 다 필요하네요. 하지만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때를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할 텐데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거죠. 만약 청취자분들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준비 중인 공공신탁 사업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공공신탁,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번갈아일 때 미리 재산을 공단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공단이 수탁기관이 되어서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지급해주는 거죠.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아프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 보호 시스템으로 끌어안으려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안정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텐데요. 다음은 어르신들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아주 따뜻한 이야기와 섬뜩한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먼저 강릉의 김천실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전 경로당 회장이셨던 86세의 이 어르신이 사비를 들여서 전국 최초로 경로당송을 만드셨다고 해요. 경로당 생활의 적적함을 달래고 다 함께 화합하자는 마음에서 직접 가사까지 쓰셨다는데 경로당송이라니 발상 자체가 정말 신선하고 정겹지 않나요? 보통 경로당 하면 좀 정적인 공간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가 공동체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죠. 이런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해서 영화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게 지원하고요. 또 젊은 셰프들이 자선 다이닝 행사를 열어서 수익금 전액을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모두 어르신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문화 주체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들입니다. 사회적 존엄을 지켜주려는 노력인 셈이죠. 선생님, 그 바로 옆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들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남성이 위층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했고, 또 충북 옥천에서는 60대 남성이 꿈에 조상이 나타나 묘에 소금을 뿌리라 했다는 이유로 남의 묘소 11기에 소금 테러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두 사건은 관계의 실패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층간소음 살인 사건은 이웃 간의 갈등이 소통 부재 속에서 어떻게 최악의 폭력으로 비화되는지를, 소금 테러 사건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비합리적인 믿음에 빠져서 어떻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죠. 경로당송을 함께 부르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 바로 이면에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섬뜩한 그림자가 공존하는 겁니다. 연결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존엄뿐 아니라 타인의 존엄까지 위협하게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 이 모든 논의가 마지막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돈 문제, 즉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가장 현실적이고 첨예한 주제인 기초연금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걸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듣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몇몇의 사례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가 그걸 증명하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인이 9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반대로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넘는 345만여 명은 월 49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액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제도의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하더군요. 내가 낸 돈으로 부자노인 연금을 대주는 것 같다, 이런 박탈감인데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부도 제도 개편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소득 있는 사람도 받는데 이게 맞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국민연금연구원도 선정 기준을 다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노인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오늘 여러 소식을 통해 본 노년의 삶은 정말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또 복잡했습니다. 일자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그 이면의 고단함, 건강을 지키려는 개인의 노력과 그것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 공동체 안의 따뜻한 교류와 고립이 낳은 비극, 그리고 세대 전체의 미래가 걸린 정책적 딜레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존엄한 노년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 중에 존엄한 실버 노동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0세의 스프린터부터 생계 전선에 뛰어든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노래를 만든 어르신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분투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나이라는 숫자를 넘어 노년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가고 있을까요? 존엄한 노년이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